자, 국제물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강의 14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6강, 이렇게 배정을 하죠. 자, 첫 번째 제1장, 국제물류 관리는 3문제, 제2장, 국제물류 개론 및 무역실무가 8문제. 자, 우리가 국제물류론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국제해상운송이 12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위주로 가겠고요. 국제해상보험은 2문제, 국제항공운송은 5, 컨테이너 운송은 5, 국제복합운송과 국제택배는 5,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제 많은 국제해상운송 위주로 좀 갈 거고요. 다른 데는 이제 한 강의당, 자, 한 강의 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2강 정도로 지금 여기 그 7장이잖아요. 이 차트분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2강씩 끊는데 딱 그렇게 가진 않고요. 좀 물량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늘렸다 줬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국제물류의 정의예요. 여기 정의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미국 물류협회에 대한 정의는 국제물류란 완성된 제품을 생산 완료까지 우리가 시작하여 외국에 있는 그 소비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전시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에서는 참고하시고 종합적 정의가 중요해요. 국제물류란 생산, 소비 2개국 이상이, 이 2개국 이상이 항상 들어가죠.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생산과 이 소비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유형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물건이 가야 된다는, 있어야 되고,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하는 물건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무형이라는 거는 정보가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물리적 국제 경영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의 시장은 국내 시장과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에서 다른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물류의 각 구성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각국의 시장마다 다르겠죠. 다. 그래서 문화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따라서 효율적인 그 국제물류 운영을 위해서는 각 시장마다의 특성, 관련 정보의 규정 등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관련 정보를 잘 분석해서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국제물류라는 자체는 생산과 소비가 2개 이상이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곱하기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리적 국제 환경 경제 활동이다. 그 다음에 복합 일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그 운송수단을 갖춰서 국제물류 주도적 역할을 또 수행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 환경에 있어서 통제 불가 요인이 존재하는 물류 담당자에게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트레이드 오브라는 것은 우리가 상충 관계라고 하거든요. 상충 관계.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지 소비자에게 대한 서비스 수준, 책정 등의 결정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보관비는 우리가 이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서비스, 고객 만족은 커야 된다. 이런 거. 그 상충 관계라는 것. 또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책정했을 때 따진다는 거죠. 보관비는 많고 수송비는 좀 적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는, 그렇다면 통제 가능, 불가능한 거와 통제 가능한 게 있다는 거죠. 국제 물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요인, 그죠? 통제 불가한 거는, 이게 사회적, 문화적 요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거시적 부분이에요. 굉장히 넓게 보는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속한 산업 어떻게 할 수 없죠. 정치적, 법적, 경제적, 상품 경쟁, 기술, 지리적 요인. 그러나 통제 가능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통제 가능한 거는 뭐 창고 이용과 저장, 수송, 포장, 재고 관리, 소비자의 서비스. 내가 직접 거래하는 소비자의 서비스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들의 국제화에 대한 이유는, 자, 국내 시장에서의 상품 주기가 말기가 다다르게 되면요, 외국에서 성장 기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시장 확대 전략으로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이 국내보다 덜 치열하잖아요. 외국 시장이.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 용량이 충분하여 저렴한 한계 생산 비용으로 외국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생산시설의 지리적 다양화가 생산 제품의 다양화보다 시장 확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발달했대. 시장 진출이 갖는 성장 잠재력, 수익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물류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틀은요. 일단 새로운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 국제물류의 중요한 문제는 보시고 국제물류의 새로운 문제는 언어와 문화 차이, 환율 관세 보조금 쿼터 같은 거. 자, 시장의 특성은 제품 디자인 공통성을 추구하는데요. 국제물류의 중요한 문제는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신제품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의 시장 조사도 이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죠. 생산 입지 특성은 여러 가지 글로벌 소싱, 전 세계 24시간 업무 처리, 환율, 글로벌 생산을 위한 이원 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수단도 달라지죠. 옮겨 실어 나가는 적한 기능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과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가 글로벌 소싱이라는 게 앞쪽에서 있었잖아요. 자, 이건 정의만 어떤 기업이 구매 활동을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외부 조달 비용이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 전략을 글로벌 소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소싱을 하는 이유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비용 절감, 인건비 감소, 시설 투입 비용 감소, 기타 비부가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물류의 특징과 우리가 이 물류에 대한 특징은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우리가 여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물류는 국내 물류보다 확대된 영역으로, 자, 우리가 보통은 조달이라고 하죠. 자, 이 조달의 원료 조달이 되면 국내에서 제조기업에 의해서 생산을 해서 중간 상인을 거쳐서 고객이 최종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공, 제조, 판매 활동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고요. 자, 국제물류는 운송 영역이 넓어져요. 대량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박의 대규모, 그래서 넓고 대량 화물의 운송은 환경적 제약이 폭풍도 막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 운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국제물류에서 선박 대규모 많이 실어서 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냐가 문제죠. 그러면 디귿번에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운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국제물류가 그래서 신속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내줘야 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자, 국제물류를 합리화를 위해서는 어때요? 비용을 줄이고 고객 만족을